패스트트랙 전국의 5.18 기념식 공방까지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만납니다. 이른바 맥주 회동을 통해서 전국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북한에 쌀과 비료를 무상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상 원조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북중 관계 정상화를 과시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발표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연일 대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북언론은 한미 워킹그룹을 겨냥해 외세에 의존해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행위라 비난하며 남북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긴급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뒤 구글이 화웨이와의 일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지메일과 유튜브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서산 한화토탈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틀간 벌어진 유증기 유출 사고로 지금까지 근로자와 주민 320여 명이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한화토탈 대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20일 월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당정청이 지금 국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당정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 구기무사 개혁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첫째, 권력 오남용의 근절, 둘째, 집중된 권한의 분산, 셋째, 그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8년 10월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생 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보경찰의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할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가며 당정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기정 정무수석. 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경찰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 문제가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된 정보경찰 이 부분인데 이 권력 남용이 없도록 앞으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논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맥주 회동을 열어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엊그제 5.18 기념식을 거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분위기인데 민생 현안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3당 원내사령탑이 오늘 저녁에 만나는데요.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납니다. 20대 국회 4년차 원내 지도부의 상견례인 만큼 얼음 국회를 뚫고 새로운 시각으로 국회 정상화의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군불대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맥주의 호프가 아닌 희망의 호프 미팅이 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단순히 사진 찍고 헤어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꽉 막힌 전국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완고한데 하지만 현안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을 거라면서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자, 내용이 계속되는 바른미래당.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였죠.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공개 회의에서는 지난주보다 한결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때는 밖에서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앙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임재훈, 정책위 의장의 최이배, 수석 대변인의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당대표 권한인 핵심 당직들을 임명하면서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 협의를 생략하고 날치기로 통과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손학규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국정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인데 최소한 본인과는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게 상식이라고도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손 대표 측근들로 임명이 되면서 당권파와 유승민 안철수계의 균형이 4대5로 팽팽해졌습니다. 이래저래 당분간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검찰 수사 권고 여부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조사에도 성폭행 등 핵심 의혹들은 수사 권고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수사 권고를 할지 말지 오후에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장자연 사건의 검찰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내용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엔 구체적인 수사 권고 내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사단 내부에서 수사 권고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어떤 사안을 권고할지가 관심입니다. 먼저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사건은 당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정도가 꼽힙니다. 성접대 의혹 등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의혹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조사 단계에서 공고까지 할 만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법무부 회의가 끝나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앞서 수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하며 1년 넘게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지난 10년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확인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1년여 동안 80여 명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선일보 일가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과와 관련한 수사 외압 정황이나 술자리에 누가 참석했냐는 등의 일부 사실관계는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요된 접대나 성폭행이 있었다는 핵심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공소시효까지 지나면서 재수사 권고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의혹은 장 씨가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발견된 자필 문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론사나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내용 등이었는데 같은 해 경찰과 검찰 수사에선 성산납 의혹을 받던 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의혹이 계속된 장자연 사건에 대해 오늘 과거사위가 어떠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쌀과 비료를 무상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쌀 지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인데요.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선물이자 북중 관계 정상화를 과시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무상 지원한 품목은 12억 원 상당의 쌀 1,000톤과 650억 원어치 질소비료 16만 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처음 방중에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와 5월 2차 방중, 6월 3차 방중 이후에 대북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소의 북중 무역 통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은 지난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성의의 표시이자 북중 관계 정상화를 대내외에 과시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인 지난 2012년 체제 안정을 위해 1,400억 원 상당의 옥수수와 질소 비료를 지원한 이후 대북 지원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본격화에 따라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고 차원에서 대북 원조를 삭감한 것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전면 시행된 2017년에는 무상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뒤집고 지난해 무상 원조를 재개했지만 북중 정상회담의 대가로는 크지 않아 북한의 불만이 컸을 것이라고 베이징의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다만 쌀 이외에 대량의 질소 비료를 지원한 것은 북한의 곡물 수급과 작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증거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인데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검토되는 만큼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무상 원조가 제공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북한의 남측의 인도적 지원 발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외세 간섭을 배격하라며 대남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에 열린 한미 워킹그룹을 거론하면서 외세에 의존해 남북관계 문제, 민족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하고 민족 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배치되는 외세 의존 정책과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지금이야말로 더욱 과감히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며 남북 공동 선언을 토대로 한 자주 통일 달성을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됐고 지메일 등 인기 앱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구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나 구글 서비스 관련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을 화웨이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화웨이는 즉각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접근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화웨이가 중국 밖에서 앞으로 출시할 스마트폰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지메일 등과 같은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화웨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특정 서비스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만 화웨이가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있는 오픈소스를 통해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접근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긴급 대외 경제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서 긴급하게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 조치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상공장에서 이틀 연속 유증기가 유출돼 병원을 찾은 직원과 환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이 시각 현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상곤 기자. 네, 충남 서산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330명을 넘었습니다. 공장 직원과 인근 대산업 주민들로 어제도 100여 명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을 호소했습니다. 하나토탈 대상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된 건 지난 17일과 18일 모두 2차례입니다. 유증기 유출은 섭씨 60도로 운영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스티로폼 원료 생산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기름인 스틸렌 모노머를 보관하던 곳으로 지난 5일 정기 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물을 뿌리면서 탱크 온도를 낮춰 2시간 만에 긴급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다음 날 새벽 탱크에 남아있던 물질에서 또다시 유증기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해당 설비와 공정은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하나토탈 측은 추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사고에 어떤 대책들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산시청에서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토탈을 비롯해 대상공단 입주업체와 서산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나토탈 측으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체별 환경안전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대책회의가 적절치 않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사업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책회의는 면죄부만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토탈 공장 가동을 즉각 멈추고 서산시 차원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도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 여부는 내일 하나토탈 노조와 대전 고용노동청장의 면담이 진행된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시청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올해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는 개선되고 있고 희망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고정변 시각과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시도한 건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도건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청와대가 전망한 일자리 동향인데요. 자,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올해 4월치까지 발표된 고용 동향에 대한 청와대의 분석인데요. 먼저 고용률이 나아졌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0.2에서 0.3%포인트까지 하락한 반면 올해는 0.2%포인트 늘거나 감소폭이 줄었다는 해석입니다. 상용직 근로자 증가도 유지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는 평가고요. 언론이 주로 보도하는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크게 늘어나서 국내 주요 기관 예측치인 10만에서 15만 명을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설명 들어보시죠.
취업자 증가 수가 2월 달에 26만여 명, 그리고 또 3월 달에 25만여 명, 4월 달에 17만여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한 수치잖아요. 지난해에는 특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기저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도 더 나빴던 시점과 비교하면 충분히 좋아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청와대도 분명히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더해졌다는 설명인데요. 취업자가 증가한 부분을 보면 사회 서비스, 과학기술, IT 분야 등으로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만일 기저효과 때문이라면 지난해에 감소했던 도매, 소매업 등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거죠.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어렵다 하면 진짜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태호 수석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자, 하지만 제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은 심리가 아니라 진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조업, 자영업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핵심 방향도 이 점을 고려할 거라고 정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대 등 중소우 제조업 혁신을 비롯해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지난해 말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도 신속하게 성과가 나오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은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었고 또 매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6월 전에 또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정태호 수석은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요.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는 경북 구미와 전북 군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미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업종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성사가 된다면 삼성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참여 가능한 대기업으로 꼽힙니다. 정 수석은 앞서 지난 2월에도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올해 상반기 내에 한두 곳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어제도 같은 전망을 밝힌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디까지나 지원을 하는 거고요. 참여 기업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만큼 실제로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였습니다. 네,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조금 전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대졸 실업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청와대 진단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괴리는 없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청와대 전망의 근거를 보면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취업자 증가폭이 좀 눈에 띄게 개선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큰 논쟁이 하나 있었죠. 네. 과연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느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네. 뭐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 작년 2월 대비 올해 2월에 과연 얼마나 신규 취업자 수가 더 늘었느냐. 예. 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용 지표를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청와대의 입장은 뭐였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15세에서 64세 인구, 이걸 생산 가능 인구라고 예. 하거든요. 이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즉 2018년에도 이제 한 3, 4만 명 줄기 시작해서 올해 내년 이후로는 수십만 명씩 줄어들게 되니까 예. 앞으로는 이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라는 지표를 그렇게 많이 참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취업자 증가폭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 고용률을 우리가 보자라는 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고용률이라는 게 뭐냐?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예요. 즉 15세에서 예. 64세가 분모에 들어가고 예. 이 중에 분자 실질적으로 고용된 사람
이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모가 줄다 보면 이게 개선 효과는 앞으로 수치로 보면 나아질 거다 이런 전망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분모가 예.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작년 말 올 연초에 청와대가 앞으로 고용률이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네. 봐야 된다라고 이제 고용률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정태호 수석 얘기를 보면 두 가지 지표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강조했던 고용률 지표부터 좀 보시면은요. 예. 1월부터 2월까지 보면 고용률이 일단 0.2%포인트가 떨어집니다. 0점에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죠. 예. 예. 그리고 3월, 4월부터에서는 큰 폭으로 비교적 그러네요. 늘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고용률도 늘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오늘 함께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일명 보수 언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 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을 봐도 2월에 26만 명, 예. 25만 명, 17만 명. 그러니까 작년 전체가 2018년이 2017년 대비 9만 7천 명이었었거든요. 예. 그거보다 벌써 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아, 지난해 대비해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계속 지난해 2018년은 전체 연간으로 따진 것이고요. 전체 연간이 9만 7천 명인데 예. 지금 2, 3, 4월이 다 25만 명, 25만 20만 명, 명 17만 명으로 예. 돼 있으니까 이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에서도 예.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희망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해석이었던 예. 겁니다. 네. 지금 두 지표를 보면 좀 희망적이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고용을 전반적으로 보는 실업률도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실업률 지표는 어떻습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로 예. 이제 19년 만에 최고고 가장 걱정이 되고 벌써 뭐 대졸 실업자가 예. 60만 명, 전체 실업자가 125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 실업률이라는 게 왜곡이 좀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 실업률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막 취업을 응시하는 사람들, 즉 고시를 많이 본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청와대는 이제 실업률보다는 고시를 보는 사람들로 몰릴 경우에 그렇죠. 그럼 그 급증하게 사람들이 된다. 실은 예. 원래는 이 아예 실업률 통계에 빠져 있다가 네. 새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업률 지표를 더 악화하게 만든 요인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번에 똑같은 지표를 놓고도 이제 반박의 의견도 분명히 존재를 그렇죠. 합니다. 네. 가령 이제 질적인 구조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용의 예. 질 측면으로 봤을 그렇죠. 때. 아까 이제 예.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 보면 20만 명, 15만 명 되는데 그것들 엄밀히 보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나왔던 이제 단기 일자리들이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고 고용률 측면에서도 보면 30대와 40대 예.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3, 40대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예.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벌써 12개월, 뭐 13개월 연속 고용률이 계속 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40대도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고용률이 함께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30, 40대의 문제들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 이제 반론을 펼치는 쪽은 지금 나온 1월부터 4월까지의 지표가 결과적으로 세금 써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부영한 눈 가림이다, 예. 눈 속임수다라고 또 주장하는 게 이제 반박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 역할을 하는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30, 40대 실업률은 지금 늘었고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이제 지적도 나온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올해만해도 10,000개 넘는 일자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많이 지적했던 예. 게 대기업들이 왜 고용 안 하느냐, 현금만 쌓아놓느냐 하는데 실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기업들이 꽤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 뭐 물론 대저 공채가 있었지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5,000명 정도가 늘어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지난해 1분기랑 비교했을 대비했을 때는 많이 때요? 늘었거든요. 예, 2018년 1분기. 그러니까 즉 보통 연말에 뽑아서 1분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니까 삼성도 3% 넘게, 예. SK그룹이 크게 늘었습니다. CJ와 함께. 그래서 6.9%, 8.4% 늘려서 대기업 고용, 즉 양질의 일자리도 15,000명이나 지금 늘어난 이런 모습인데 그에 비해서 체감이 덜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현재 정부는 희망적이라고 하고 있는 이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좀 뭐 세금 풀어서 만든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이 예. 있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수출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뭐 고용을 놓고 매일 싸우고 매일 네. 논쟁하고 이게 최저임금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논쟁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현 상황에서요. 네. 수출 지표거든요. 네. 수출 지표 같은 경우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소지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떤 가령 좀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습니까? 현재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예. 있거든요. 특히 이제 1.7%, 6.2% 하고 나오고 있고 4월 같은 경우가 이제 2% 지금 조금 줄어들고 줄었네.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2년 2월부터 바로 직전 달인 4월까지 무려 8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왔습니다. 계속해서 예. 흑자를 내왔어요. 그러니까 그 폭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저렇게 수출이 감소되는 모습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된다면 예. 실은 5월 이후 5월, 6월부터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자칫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8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행진에 빨간불이 예. 이 들어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뭐 긴급하게 미중 예. 무역 전쟁의 피해가 실은 우리보다 더 예상외로 클 수도 있다라고 예. 해서 전 단기적으로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수출 지표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예, 급하다. 고용도 물론 예. 중기장 장정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예. 우리가 굉장히 여유를 부려왔던 수출은 잘 됐을 거야라는 부분이 실은 반도체가 잘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굵어집니다. 그렇죠. 조금 수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표가 좋았던 게 낙관했죠. 반도체인데 맞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었단 말이죠. 이게 근데 뭐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세계적인 수요가 지금 줄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뭐 어느 정도 예. 견조하지만 가격이 뭐 가격이. 그만큼 못 따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가격들 특히 우리나라 우리가 그러면- 잘 아는 비메모리 강도들이 이 메모리들이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물량은 그대로여도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 예.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럼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예. 하이닉스가 실은 모든 가격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따라온다 어떤 이제 우려는 있지만 기술력이라든가 시장 장악력은 상당한데 네. 문제는 그래서 이제 낙관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연초에 좀 안 좋았지만 반도체가 살아나면 다시 수출도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항상 대비를 해야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되죠. 가령 반도체 경기의 저점이 1분기, 2분기도 아니라 3분기로 더 떨어진다면 혹은 4분기로 더 간다면 우리 수출에 거의 큰 폭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더 줄어들 수밖에 예. 없겠고요.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자칫 무역 수지의 뭐 흑자 행진이 멈추기라도 하게 된다면 이게 미중 무역 전쟁과 맞물려서 경제가 심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려가 증폭될 수 있거든요. 예. 최근에 아마 외환 시장이 조금 원달러 환율이 뭐 거의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경제 상황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홍남기 부총리 오늘 네. 얘기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미중 무역 갈등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뭐 세계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환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안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1,190원, 1,130원에서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1,190원까지 4% 넘게 예.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초반부엔 여러 이유가 있죠. 외국인 주주들이 이제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본국에 송금할 때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제 달러를 더 찾고 원화를 파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190원까지 오늘은 좀 소폭 떨어지고 있지만 튀어오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이 똑똑하다고 한다면 좀 의문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의 결정타는 또 결국 뭐냐? 수출이라고 좀 수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네. 수출에는 호재입니까? 그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논리를 이제 피면서 네. 이게 어쨌든 이제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바꿔서 그렇죠. 우리 파니까 물건을 해외에서 수출, 싸게 예, 살 수 있으니까. 수출 가격 예. 경쟁력은 커지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옛 이론이고요. 예. 우리가 그만큼 뭐 그렇게 뭐 싸게 팔아가지고 더 많이 수익을 내는 그런 예. 물건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도 이제 품질 경쟁력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는 그런 시대여서 이 환율 때문에 뭐 수출이 더 잘 되는 거 분명히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과거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칫 현 국면에서 수출도 안 좋아지면서 우리가 달러도 예전만큼 못 벌어오는데 예. 환율이 계속 튀어오르면 오히려 들어와 있는 금융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오히려 환차 손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의 투매 뭐 이런 모습들은 전혀 네. 보이진 않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됐든 우리 한국 네. 경제의 자신감들 또 안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예. 어쨌든 경제 지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갈래로 나오긴 하는데 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네. 정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지난번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노동계 반발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렇게 약간 자신감, 네. 희망적이라는 표현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 부분. 또 하나 뭐 구미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 예.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된다면 여기서 상당 부분 또 신규 취업자들과 예. 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네. 현재 뭐 노조와의 갈등들 부분도 예. 있는데 아마도 광주형 일자리, 그다음에 한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다면 뭐 집중적으로 추진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거론되고 있는 있습니다. 곳이 구미, 구미하고 예, 대구인가요? 네, 예. 거의 구미 쪽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일단 준비는 하고 있고 네. 이게 임금이 내려가는 대신에 여러 네. 가지 복지를 이제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그렇죠. 일자리라서 주목을 예. 받는 건데 앞으로 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어쨌든 경제 지표가 좀 호전돼야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률을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끌어가는 끌어올려야 거. 됩니다. 이게 예. 만약에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고용률 지표가 상승하게 된다면 실은 고용 시장은 이제는 작년처럼 청와대 얘기처럼 이게 탄탄하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실질적으로 좀 왜곡들이 있으니까 고용률만 바라보고 일단 가면은 될 것 같고요. 환율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190원에서 어서 빨리 이게 좀 안정세를 찾아서 적어도 1,150원대까지는 다시 돌아와야 한숨을 돌릴 수가 있을 텐데 이 환율이 안 떨어진 채로 뭐 1,170원에 걸려 있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것은 꽤 많은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지표 그리고 예. 올 한 해는 어떻게 되든 이 수출 또 무역 수지 부분들을 정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 버텼던 게 그동안의 수출이었었거든요. 예. 수출도 어느 정도 깔아줘야 소득주도 성장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를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니까 이 고용 지표 잘 나오는 거 유지하고 그리고 환율 부분 이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는요. 안정적으로 네. 유지를 해야 되는 이 부분 두 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의 녹가루 분유통 보도 이후 해당 분유업체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무결점 공정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당국에서 현장 검증을 나와서 모든 제품에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녹가루 분유통으로 문제된 분유 제조업체의 공식 SNS 계정입니다. 분유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안전성 검증을 받았다고 홍보합니다. 행정기관과 식약처에서 모든 제품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자체에서 분유업체 공장에 현장 조사를 나간 건 지난 8일과 14일. 담당 공무원은 두 차례 모두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쓱 한번 둘러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일부러 이제 고기 시스템만 한번 좀 돌려서 시연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연하는 거를 봤던 거고. 무작위로 분유통 몇 개를 확인했을 뿐인데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해줬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별도로 뭐 품질이나 이런 거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드린 것도 없고. 식약처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YTN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에 간 거지 어떤 확인도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전혀 식약처나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 공표 아니냐. 사실과 전혀 다른 분유업체의 공지문,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5.18 기념식이 끝났습니다만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악수 논란인데요.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의 악수만 일부러 패싱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고의가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민경욱 대변인은 유시민 이사장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이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들 그저 씁쓸합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정치권 핫이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